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3월 8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그럼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상실현님이 써주셨어요. 예, 소련 기억납니다. 지금 베네수엘라처럼 노태우 대통령 때인데 채무 불이행, 모라토리엄 선언했죠. 그래서 채권 대신 구시대 무기를 가져왔는데 항모를 들고 와서 중국에 팔아버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채권 대신 받아서 아마 그걸 중국에 이제 팔았다. 그 얘기를 하신 거고, 지금 이제 중국 항공모함의 발판을 마련해 준 게 우리나라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도 이제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때 이제 이 당시에 92년도 이때 제가 이제 학생 때였는데, 이때 막 그 소련 국민들이 빵을 사려고 이렇게 뉴스에서 굉장히 길게 줄을 서서 간신히 빵 하나 사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봤던 게 기억나고, 그 이후에 이제 소련이 그 붕괴가 되고 이제 해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그때는 이제 어렸을 때는, 그 전보다 더 어렸을 때는, 소련이 굉장히 이제 강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이제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 보면서, 야, 이거, 그때는 사실 별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이게 진짜 돈이라는 게, 그 나라의 환율이라는 게, 이게 엄청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면, 뭐, 돈이 없으니까 갖고 있던 무기도 팔아야 되는 거고, 군사 기술 같은 거, 기술력 같은 것도 이제 팔아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걸 보면, 만약에 저는 중국이, 이번에 지금 이제 금융 세력이, 미국 배후에 있는 금융 세력이 중국을 이번에 이제 밟는 그 과정에서, 중국도, 이렇게 구소련처럼 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중국이 지금 이 4차 산업을 뭐 주도하는 자신들이 기술을 갖고 있다, 라고 하더라도 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을 어떻게 보면 헐값에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또 뭐 우리나라라든가 뭐 일본 같은 이런 나라에 팔 수도 있지 않겠나. 예, 그렇게 됐을 때 뭐 우리나라 이제 삼성 같은 뭐 기업이 중국 뭐 화웨이가 갖고 있는 그런 기술들 같은 거, 그리고 뭐 드론 또 기술이 이제 중국이 좋잖아요. 그런 게 인수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회사 그 사내 유보금도 이따 잠시 뒤에 또 그 얘기도 할 텐데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럴 때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좀 좋은 기술들, 중국이 개발한 기술들을 우리나라가 이제 싼 값에 싹 사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다음 이제 노루미님이 써주셨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읽어볼게요. 노루미님이 써주셨는데 코인의 기술과 마케팅 언제 오르는지 시세만 확인해보다가 거시적으로 암호화폐가 기존의 피아트 화폐를 대신할 수 있을지 고민도 하게 되네요. 달러와 금의 값어치를 연동하는 금 본위제에서 벗어나 현재 달러라고 부르는 종이는 화폐처럼 쓰이고 있고 미국의 금고에는 더 이상 금이 없다고 다들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금융 세력들은 금을 기준으로 하는 화폐는 새로 만들기 힘들 거란 생각이 들고 신용으로 유지되고 있는 달러의 가치가 언젠가는 무너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의 이제 금융 세력들은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지, 어떻게 풀어나가려고 설계 중인지, 예, 제 이제 의견을 듣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제가 이제 기존의 영상에서도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현재 돈의 가치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이제 이 차트, 최근에 이제 제 구독을 최근에 하신 분들은 이제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보시면, 예전 1910년대 미국의 그 달러의 가치를 1000이라고 했었을 때요. 1000이라고 했었을 때 지금 현재 달러의 가치는 40도 남지 않았습니다. 39밖에 안 돼요. 그래서 거의 이제 96% 이상의 화폐 가치가 소멸이 됐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4%도 안 남은 그 화폐 가치도 이 추세를 본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여기서 달러를 급속도로 회수하지 않는 이상 어차피 이제 갈 곳은 정해져 있다. 영원으로 가는 거죠, 가치는. 그리고 그러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저는 돈을 더 풀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돈을 이렇게 계속 풀었는데 2008년도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그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양적 완화를 3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그 전까지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 풀렸던 돈의 양에 거의 4배 가까운 양을 이렇게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를 이제 다시 부양시켰죠. 그러면 이번에 다시 그 90년 만에 오는 경제 사이클, 그래서 이제 위기가 온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이때까지 풀렸던 돈의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돈을 풀어야지만이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4%도 채 남지 않은 그런 돈의 가치는, 달러의 가치는 저는 급속도로 이제 0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고, 그 과정에서 좀 연착륙하는 이 경제 상황이 급속도로 0원으로 갈 때 이게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서 경제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 상태를 겪지 않으려면 저는 이게 그 달러의 가치가 어느 자산으로 이제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암호화폐가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고 그다음 읽어드리면, 제 생각으로는 다시 금을 되찾기는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고, 금의 가격이 떨어졌을 때 개인들의 손으로 흩어졌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많이 찍어낸 달러를 컨트롤하는 방법과 달러를 대신할 통화를 개발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많이 찍어낸 달러를 컨트롤하는 방법이라는 게 일단은 지금 뭐 페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금리 이제 인하를 당연히 할 테고요. 금리 인하, 그리고 이제 수단과 뭐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쓸 겁니다. 뭐 또 양적 완화도 시행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해서 하겠지만, 기존에 많이 찍어낸 달러를 컨트롤해서 다시 경기를 끌어올린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어마어마한 양의 달러를 풀어내야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땐 달러 가치가 결국에 소멸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저는 이제 혼란을 겪지 않으면서 그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면 당연히 이제 다른 그 달러를 대체할 통화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야, 이쪽으로 가면 안전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게 갈 것인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금은 저도 이제 아닐 거다. 물론 금으로도 어느 정도 자산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잠깐만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금이 이제 ETF가 나온 이후에 금 차트가 굉장히 큰 상승을 했습니다. 보시면 2003년도에 ETF 승인 이후에 금이 이렇게 큰 상승을 해서 2011년도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폭락을 했는데, 이렇게 빠지면서, 물론 이제 올라온 거에 비하면 뭐 폭락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빠지면서 이때 이제 그 급락이 나왔을 때, 이때 중국 이제 개인들, 좀 돈 있는 사람들이 실제 실물 금을 굉장히 많이 샀고, 중국에서 이제 2010년도 이후부터 인민은행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대놓고 금을 매입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물론 이제 그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선에서 500톤씩 매년 뭐 매입을 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고려한다라고 하면 이 금값을 추가적으로 이제 올리기는 쉽지 않을 거다. 예. 금값을 추가적으로 올리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이제 상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의 상승률이 그 달러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할 만한 그 수준은 안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금과 은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 필요하고, 그게 이제 암호화폐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첫째,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현재 풀려 있는 달러를 걷어들여 다시 달러의 가치를 재정립하여 컨트롤한다. 예, 이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달러를 걷어들인다. 이게 걷어들이는 게 아니라 결국에 이제 갖고 있는 달러, 그러니까 종이돈을 이제 디지털화로 이제 표현한 것 뿐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찍지도 않고 그냥 바로 디지털화 시켜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달러의 가치가, 그렇다고 해서 달러 가치가 재정립되느냐? 저는 이제 그렇진 않다라고 봐요. 왜냐면 이미 이제 풀려져 있는 달러가 회수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회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1대1로 패깅되어 있는 거고, 표현만 지폐냐, 현물 지폐냐, 아니면 디지털화되어 있는 달러냐, 이 차이인 거지, 이게 달러의 어떤 가치를 끌어올리고 격상시키고 이렇게 되진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둘째, 이제 많은 사람들이 리플의 배후에는 금융 세력이 있다고 하는데, 예, 저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달러를 대신하는 통화로 암호화폐를 설계한다 등등 있는 것 같네요. 예, 1988년도, 그러니까 30년 전 그 이코노미스트 잡지를 보면 그 표지에 그 독수리가 불타는 지폐들을 밟고 있고, 거기 이제 그 피닉스란 동전이 나오죠. 그게 이제 결국에 그 세계 단일 화폐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고, 그 피닉스란 화폐가 과연 어떤 그 암호화폐가 피닉스가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선 얘기는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그 예전 과거 암호화폐를 보니까 피닉스라는 화폐가 10위 안에 있었더라고요. 15위인가 안에 있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밀려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유력한 후보는
리플과 비트코인 둘 중에 이제 하나가 되지 않을까. 특히 저는 이제 리플이 유력해 보입니다. 예, 달러를 대신할 것으로는 리플과 이제 스텔라가 유력해 보이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은 약간 그 디지털 금이라고 해서 그냥 금을 약간 가치 저장 수단으로만 쓰이는 정도로 사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렇게 두서없이 써주셨다고 했는데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그 노루미님이 써주신 내용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제가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다음으로 잠시만요. 다음으로 예, 친구 링크 유튜브님이 써주셨는데, 오델K 토큰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델K인지 오텔K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오델K 같아요. 오델K 지갑에 디지털 자산을 입금하고 지혜부에 연동하면 선물 투자, 환전, 쇼핑몰 등에서 얻는 수익을 오델코인으로 배당하는 플랫폼이라고 하더라고요. 총 발행량 중 3억 개 중 1.5억 개는 락업이 돼 있고 나머지 6천만 개가 배당이 사용된다. 그래서 이제 비트맥스를 예를 들면서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맨 중간에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은 월 6에서 이제 20%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와사비님이 써주셨어요. 99.99% 스캠이라고 생각한다. 왜 그러냐면 그 etherscan.io 가시면 이런 류의 토큰의 액티비티를 알 수 있는데, 얼마나 이게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지 보면 현재 트랜잭션 수가 한 달 트랜잭션 수가 3, 4건이고 주소 수는 이제 17개밖에 되지 않는다. 그럼 이건 당연히 뭐냐? 이거는 실제 여기서 뭔가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마케팅을 해서 뭐 개발이라던가 이게 아니라 마케팅을 해서 그냥 수익률로 현혹하는 것이고, 그 폰지 사기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예전에도 이런 거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냐면 잠시만요. 예, 그 예전에 뭐 마이닝 맥스, 지금 이제 사기로 드러난 뭐 마이닝을 통해서 돈을, 그 배당금을 지급을 해준다라는 거, 그리고 또 뭐 FX 트레이딩을 이용해서 그 트레이딩 절대 수익률을 추가하면서 돈을 벌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배당을 준다라고 했는데 다 폰지 사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뭐냐면, 여기도 지금 보면 뭐 비트맥스에서 자신들이 선물로 매매를 해서 트레이딩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걸 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제 이런 류의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사기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들은 뭐 절대 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추구할 수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금액이 커지면, 사이즈가 커지면 그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포지션이 만약에 처음에 뭐 얘네가 진짜 트레이딩을 잘해서 뭐 한 100억 가지고 트레이딩을 해서 수익을 법니다. 그래서 뭐 월 20% 수익 벌어서 투자자한테 6%에서 뭐 10% 이렇게 준다. 그럴 수 있겠죠. 그 정도 사이즈에서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금액이 어느 금액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그 세력의 이제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계속 돈이 들어와요. 배당을 계속 높여주면서 계속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여기서 이제 트레이딩을 해서 뭐 벌어들여야 되는 그게 수익이 이제 커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그 세력에 대해서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고, 실제로 매매도 저는 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실제도 만약에 자신들이 그렇게 트레이딩을 해서 돈을 제대로 번다라고 하면, 절대 수익을 계속 추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정도 월 뭐 6에서 20%를 주면서까지 자신들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면 굳이 뭐하러 남의 돈으로 하겠어요. 자신들 일정 부분만 진짜 돈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야, 내가 이렇게 하는데 너 투자해볼래 해서 투자해서 나눠줘도 충분히 그 돈으로도 벌 수 있을 텐데, 개인들한테까지 이런 정보가 저는 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류는 거의 다 대부분 사기다. 그리고 뭐 쇼핑몰을 해서 그 쇼핑몰 상품을 해서 하겠다. 이 부분도 거의 대부분 보면 좀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예, 일단 뭐 저는 일단 제가 이런 예전에 경험으로 말씀드린 거고, 와사비님은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데이터로 실질적으로 이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아는 분이 이런 걸 한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지인이라고 하면 얘기를 해주시고, 그에 대해서 근데 뭐 해라 하지 말아라 얘기를 해도 잘 돼도 본전이라는 거죠. 안 되면,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만약에 얘네가
이분 그 아는 지인분이 뭐 초기 투자자에서 그 폰지 사기도 처음엔 배당을 받잖아요. 그러면 왜냐면 홍보를 해야 되니까 마케팅 수단으로. 그래서 그 처음에 나는 뭐 1억을 넣었는데 5개월 만에 원금 회수하고 돈을 벌고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야, 너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서 이 사람이 야, 너 괜히 그 사람 말 들어서 친구 말 들어서 내가 돈 벌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부분은 그냥 조언해 주는 게 어렵고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나라면 안 한다. 나라면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그냥 객관적인 데이터만 이제 설명을 해주고 맙니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진짜 이게 우리 가족이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 이제 와사비님이 마지막에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만약에 가족이 이거에 꽂혀가지고 무조건 해야 된다. 난 이거 무조건 할 거야라고 하면 그럼 하는 건 좋은데 100이라고 하면 거기서 7, 80%는 야 비트 이더 리플 이거 세 가지 사고 나머지만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이상실현님이 써주셨는데 어제 제가 이제 그 금리 관련돼서 외환 보유고를 얘기했고 그 외환 보유고 침체가 이제 점점 현실화되는 것 같다.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었다는 아침 뉴스가 이제 자막에 짤막히 나오는 걸 보고 출근했는데 미국 금리가 낮아져도 우리나라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에 조금 겁이 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지금 이제 이 외환 보유고 관련돼서 이상실현님하고 이제 조은진님하고 그 머니마니님이 써주셔서 그래 그 부분을 먼저 읽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면 잠시만요. 일단 여기 보시면 예, 조은지님이 오늘 이제 외환보유고 얘기하셨는데 우리나라 IMF 시절 외환보유고 사정 또한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경제 침체가 그때와 같을 수 있을까요? 그때와는 많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외환보유고 달러가 외국인들의 투자금이 대부분이었다면 지금은 우리나라가 벌어들인 달러도 많고 또 많은 대기업들이 위기를 위해서 외국의 자산을 늘려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와도 우리나라는 잘 버티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찌 보시나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셨고 지금 보시면 그리고 금리 인하 후에는 엔화 달러보다 달러가 강세일 거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이렇게 얘기해 줬고 그래서 차트 설명 부탁드린다. 이렇게 얘기해 줬고 그 다음에 이제 머니마니님이 또 써주셨어요. 외환보유고 충분하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 96년 IMF 올 때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332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현재 4천억 달러 수준의 외환보유고가 12배 이상 많다고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 발표가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건 96년 당시 금 가격이 온스당 380달러였다라고 하면 지금 금 가격은 1284달러입니다. 외견상 외환보유고가 12배 수준이지만 금을 살 수 있는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96년과 비교해서 3.5배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부가 발표하는 것처럼 이게 12배 많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금은 이 정도 올랐지만 사실 다른 우리 뭐 부동산이라든가 96년도에 갖고 있던 우리 자산들 특히 이제 실물 자산들 생각해보면 뭐 삼성전자 주가 같은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몇 배가 올랐는지. 그런 거 생각해보면 사실 지금 이 외환보유고가 그만큼 또 많이 충분하냐 또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안전하지 않은 것 같다. 게다가 당시보다 금융이 개방되어 외자 비중이 훨씬 커진 현재 돌발 악재가 발생하여 외국 자본이 급속히 나간다면 어찌 될는지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제가 이제 같이 세 분 의견들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지금 외환보유고 제가 이 차트를 열어봤는데 보시면 지금 아까 이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4천억 달러가 조금 넘어요. 4천억 달러가 조금 넘고 이렇게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이렇게 3천억 한 2,700억 달러까지 올라갔다가 2천억 달러까지 쭉 빠집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올라갔죠. 이렇게 뭐냐면 위기가 올 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돈이 빠져나가면서 달러가 강세로 갑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달러 강세로 갔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IMF 겪었을 때 지금 얼마 안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를 제가 이 기간으로 당겨서 이제 볼게요. 이렇게 이제 보면 예. 왜 안 보죠? 예, 잠깐만요. 지금 예, 잠깐만요. 이게 7년도 예, 이렇게 이제 지금 기간을 1980년도부터 97년도 그 IMF 이제 전까지 해서 이제 바꿔봤습니다. 바꿔보면
우리나라 이 당시에요. 이거 96년으로 한번 바꿔보면요. 이때도 어땠냐면요. 이때도 아까 지금 차트 보여드렸던 것처럼 계속 그 외환 보유고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어요. 물론 이제 이 외환 보유고에 아까 이제 그 조은지님이 써주셨던 부분처럼 이 외환 보유고의 이제 실질적인 내용도 물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볼 필요가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도 충분하고 이렇게 외환 보유고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좋게 얘기합니다. 경제 상황이 전혀 나쁘지 않다. 근데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때 보시면 98년도로 바꿔서 보면 일순간에 확 무너진다는 거죠. 확 빠져나가면서 여기서 그 외환 보유고 한 350억 달러 정도 있던 외환 보유고가 200억 달러까지 한 150억 달러가 빠져나가면서 이제 위기를 겪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저는 지금 이 4천억 달러 있는 외환 보유고에서요. 사실 여기서 한 3분의 1 정도만 한 1,300억, 1,500억 달러 정도만 나간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예, 그래서 예전에 경제 사이즈 아까 이제 그 머니마니님이 써주셨던 것처럼 그 금으로 이제 비교를 해주셨는데 뭐 금으로 비교하면 이제 3배 정도, 3.5배 정도 늘어난 거고 금이 아니라 뭐 부동산이라든가 우리나라 이제 주식시장 이런 총으로 이제 비교를 해보면 사실 이 외환 보유고가 우리가 충분하다, 많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할 수 없다. 전 그렇게 보고 있고 여기서 실제 위기가 왔을 때는 여러 가지 위기가 동시에 이제 오잖아요. 뭐냐면 그 채권자들 외국에 어떤 우리가 이제 투자를 받았던 부분에서 일정 부분 이 채권 만기를 연장을 안 해준다거나 아니면 애들이 이제 외국인 자금이 투자 자금이 일순간에 빠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예전보다 외국인 투자 자금이 주식시장에도 이제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만큼 그게 또 위협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이 사내 뭐 유보금이라든가 아니면 또 외국에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직접 외국에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게 안전하게 볼 수도 있지만 경제가 위기가 왔을 때는 글로벌 경제 위기가 같이 오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뭐 그런 공장들은 뭐 안전하게 돌아가고 저는 이렇다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우리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모두 다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지금 외환 보유고 이게 과연 충분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여기서 이 부분은 충분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예. 이렇게 보고 있고 대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이제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예전보다는 그 사내 유보금을 보면 지금 보시면요. 예. 사내 유보금을 예전보다 이렇게 이제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예. 그 98년도 IMF 이후에 어떻게 보면 그 IMF를 극복한 기업들이 사내 유보금을 계속 늘렸어요. 왜냐면 언제 또 위기가 올지 모르고 또 위기가 닥쳤을 때 항상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인식을 했기 때문에 경험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계속 늘렸습니다. 근데 계속 늘렸지만 이 늘렸다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도 사실 모든 기업들이 다 이렇게 된 건 아니고 거의 대기업들 보시면 뭐 삼성이라든가 현대, SK, 이런 LG 같은 이런 대기업들이 그런 거고 다른 이제 중소기업들이라든가 대기업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경험치가 부족한 그런 회사들은 이런 사내 유보금도 그렇게 넉넉하게 있지 않다. 그래서 이제 사내 유보금 또한 대기업들 삼성과 현대 그리고 SK, LG에 이렇게 몰려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다음 다시 돌아가서 이제 예, 그리고 이제 티켓님이 써주셨던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모두가 이제 큰 기대감과 한편으로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건대 화폐 쪽으로는 이미 비트코인, 리플 두 개로 대세가 기울었고 다른 코인에게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은 최초의 코인이라는 상징성, 적은 수량으로 인한 희소성, 고가의 가격으로 소유욕을 자극하고 이미 세계 많은 부자들이 소유하고 있죠. 비트코인은 부동산 같은 고가 거래에 쓰이는 자산 개념으로 발전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로 빨라졌다고 하지만 사용이 많아질수록 여전히
있다 볼 수 없고 너무 소수점으로 내려가서 소액 결제로는 부적합하고 리플이 많은 수량과 빠른 결제 속도로 인해서 결국 대세가 될 거라 판단합니다. 이제 화폐 투자 말고 기술 토큰에 관심을 가져서 옥석을 가려서 장기 투자로 가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거래소나 중국 코인은 단타 개념으로 보유하고 절대 장기 투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중국 주식도 그렇고 중국과 관련돼서 끝이 좋은 게 없습니다. 그 블랙코인, 다크코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찾아보면 안 됩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다크코인을 인정해줄 나라는 없습니다. 제 결론은 비트코인, 리플 두 가지 투자할 만하고 나머지는 전망 있는 기술 코인에 투자를 하고 중국 코인, 다크코인은 멀리하고 땅 샀다 생각하고 가격 보지 말고 10년 들고 간다고 생각하는 게 생각하고 투자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일단 저도 얘기에 어느 정도 이제 공감을 하고 물론 제 생각과 다 일치하진 않지만 일단 기대감도 있지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불안감도 공존하는 게 이 시장이다. 왜 그러냐면 어제 영상에서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퇴출되는 그런 그리고 순위 15위 안에 있다가도 15위 바깥으로 이제 밀리는 그런 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본다라고 하면 항상 우리가 이제 긴장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는 확실한 코인을 포트폴리오에 넣어서 일정 부분 가져가야 된다.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비트코인, 리플, 이제 이더리움 정도는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 코인, 어떻게 보면 이런 유틸리티 코인들 중에 플랫폼 코인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코인이 사실 이 시장을 선점할지는 저도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이제 이더리움이 될지 이오스가 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게 될지 모르겠고 거기서 지금은 아예 시장에 나와 있지도 않은 그런 코인들이 이 시장을 또 주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떻게 이제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안전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10년 동안, 가격 보지 말고 10년 동안 쭉 들고 가시라고 했는데, 물론 이제 10년 동안 계속 홀딩할 필요도 있지만,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이 이제 되면 여러분들 일정 부분은, 달러 자산으로 바꾸시든지 아니면 달러 자산으로 바꾸신 다음에 그거를 부동산으로 바꾸시든지 그건 여러분들이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아닌 별개의 다른 자산으로 일정 부분을 빼 놓으셔라. 최소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수익이 진짜 20배, 30배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나셨다라고 하면 그때는 10년까지 들고 간다고 저는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약간 의견이 갈라지긴 하는데 일정 부분을 저는 다른 자산으로 바꿔놓으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좋은 얘기를 써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다음에 지금 제 티켓님 글을 읽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티켓님 글 말고 제가 금은동님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은동님 글하고 한 분만 더 제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해야 되겠네요. 금은동님이 써주셨는데 읽어보겠습니다. SBI VC 거래소 오픈이 7월로 연기되었다네요. 몇 주 전에 모 유튜버 방송에서 SBI 기타오 회장과 자칭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크레이그 박사가 일식집으로 보이는 곳에서 같은 옷차림을 하고 밥을 먹는 사진이 있었는데 무슨 조직의 일원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타오 회장은 아시다시피 리플바이고 크레이그는 비트코인과 SV를 제외한 나머지는 쓰레기다, 증권이다, 헛소리를 일삼는 미친놈인데 둘이 같이 밥 먹으며 사진 찍는 모습 보고 놀랐습니다. 결국 비트코인이나 XRP나 다 세력들이 주물주물 하는 거겠죠. 코인 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놈은 비트코인 좋고 어떤 놈이 비트는 좋고 리플은 나쁘다 편가르기를 하는데 그런 논쟁거리를 만들어내서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것도 세력이지 않나 싶네요. 애증의 리플이 제자리 걸음을 무한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친놈과 밥을 먹는 기타 회장이 자신의 XRP를 시총 1위로 만들겠다고 한 공언이 허언이 아니길 바라봅니다. 늘 그래왔듯 비트가 달려야 알트라 불리는 코인들이 동반 상승하는 역사가 무한 반복되는 상황에서 어떤 분은 비트가 1억 가면 이더가 1000만원 가고 리플은 만원 갈 거다. 이런 식의 논리로 가격을 예측하는데 이런 식의 논리가 통용될 만큼 비트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코인은 아직까지 없는 게 사실이지만 이러한 비트코인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세력들이 바라는 그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일단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그 기타오 회장이나 그리고 기존에 이미 저는 이제 기득권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기득권을 만들어낸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한통속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쪽 어차피 이제 말로 하는 거는 뭐든지 저는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실제 그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 부분을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누구였죠? 크레이그 박사가 실제 자기 돈을 리플에 넣으면서 리플에 넣고 있으면서 리플을 막 매집을 하면서 야 리플은 증권이고 쓰레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사람 말은 완전 거짓된 거겠죠. 그래서 돈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뭐 기업을 사는지 아니면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거래소 오픈을 준비하는지 거래소 오픈 준비한다는 건 뭐예요? 당연히 돈이 투입이 된 겁니다. 돈이 투입이 됐고 뭔가 행동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이런 거는 저는 실질적인 어떤 근거가 있는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말로만 뭐 암호화폐 망하느니 뭐 하느니 하면서 뒤에서 만약에 이렇게 그 누구였죠? JP모건 그 사장처럼 자신들 JP모건 코인 막 준비하면서 암호화폐는 쓰레기다 이런 식으로 뭐 암호화폐 비트코인 투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 사람은 말로는 어떤 거짓말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그 사람들이 돈을 어디에 넣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우리는 이제 그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 님이 써주신 내용을 마지막으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 몇 분 더 남았는데 다음 영상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 님이 써주셨는데 지금까지 3번 정도 불장이 지나갔지만 전 믿지 않고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가고 조금은 내 인생의 기회를 잃은 것 마냥 자신을 자책하곤 했습니다. 지금은 다시 올 기회가 내 인생의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것이기에 조금의 시드를 추매하고 살아남을 코인 4개를 분산해서 저축 개념으로 쌍둥이 중이에게도 이제 알려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래 직업이 될지도 모르기에 공부와 대학이 다가 아니고 능력과 기술, 다가올 미래 산업에 종사해야 된다고 그 중이 자녀분들한테 이제 말을 해주신다라고 했고요. 지금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그 불장이 몇 번 지나갔잖아요. 거기서 내가 그 기회를 다 놓쳤다고 하더라도 저는 앞으로 최소 적어도 한 번 아니면 뭐 2번, 3번 이렇게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번의 기회는 전 남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이 기회를 살려서 여기서 어느 정도 이익을 취하고요. 이익을 취하고 그 이익 취한 돈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자산으로 또 포트폴리오를 꾸며놓고 나머지 암호화폐 자산은 끌고 간다라고 하면 거기서 만약에 그 이후에 또 불장이 뭐 2번 3번 앞으로 더 온다고 하면 나머지 그 암호화폐 자산으로 쭉 홀딩해서 이제 가져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 저는 우리에게도 이제 기회가 한 번 남았고 이 기회가 아마 제 인생에서는 모르겠어요. 이 4차 산업에서 또 5차 산업으로 넘어가면서 뭔가 또 한 번의 이제 기회가 올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너무 제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저한테 이제 의미가 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제 자녀 세대한테만 의미가 있고 저는 그때는 이제 나이가 환갑 넘어가서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제 돈을 쓰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젊었을 때 이제 버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 인생에서 진짜 좋은 기회가 저는 왔다라고 생각하고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저는 그런 기회가 지금 우리한테 이제 왔고 이거를 꼭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꼭 잡을 수 있길 바라고 저도 꼭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2019년도 3월 8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 시간을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하고 싶으신 얘기, 또 의견, 그리고 궁금하신 거 얘기 써주시고 정보 같이 공유하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남겨주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